전라도 달래마을 11살 철수는 난생 처음 제 발에 맞는 새 고무신을 품에 안고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낮은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달래마을. 40여 가구, 느티나무 한 그루, 마을을 가로지르는 실개천 하나. 작고 남루했지만 사람 사는 냄새만큼은 천하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진하고 구수한 곳이었습니다. 달래마을 동쪽 끄트머리 실개천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 위로 박덩굴이 기어올라 하얀 밭꽃을 피워내고 처마 밑으로는 제비가 집을 지어 새끼를 키우는 아담하고 낡은 집이었지요. 담벼락은 세월에 닳아 군데군데 흙이 떨어져 나갔고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면 연기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다가 서서히 굴뚝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장작 연기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고 정겨웠던지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냄새를 맡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만큼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5 식구였습니다. 아버지 김만득, 어머니 안춘심, 그리고 14살 형 철호, 11살 철수, 7살 여동생 옥분이까지. 아버지 만득 씨는 남의 논밭을 부쳐먹는 소작농이었는데 키는 크고 몸은 농사일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찌나 맑고 고왔던지 마을 사람들은 만득 씨를 가리켜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저희는 눈빛이 꼭 착한 사람 눈빛이요. 저런 눈빛 가진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단께. 어머니 춘심 씨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손 한 번 쉬는 법 없이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굳은 살 박힌 발 뒤꿈치가 그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지요. 밥상에 반찬이 변변찮은 날이면 춘심 씨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아이들 밥그릇에만 자꾸 반찬을 얹어주며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엄마는 배가 별로 안 고프다. 너희들이나 실컷 먹어라. 응? 그러나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밤마다 부엌에서 혼자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드신다는 것을. 철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11살 철수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으니까요. 그해 가을, 달래마을에 유난히 일찍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들의 발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고무신을 꺼내 신어야 하는데 철수의 고무신은 이미 작년 겨울부터 발가락이 비집고 나올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는 그 고무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쌀독이 비어가는 살림에 고무신 살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철수야, 발 안 아프냐? 고무신이 많이 작아졌지?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면 철수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아직 멀쩡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무신 앞코가 발가락을 파고들어 하루가 끝날 때면 발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발가락을 안으로 구부린 채 절뚝거리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그 가을 유난히 더 여려 보였습니다. 달래마을 아이들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랫목엔 형 철호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윗목엔 옥분이가 이불을 발로 차젖힌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살금살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훅 밀려들며 얼굴을 때렸지요. 마당엔 간밤에 내린 가을 이슬이 맺혀 있었고 하늘은 아직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메, 철수 너도 일어났냐? 좀 더 자지 그랬냐? 아직 날이 다 밝지도 않았는데. 잠이 안 와요. 춘심 씨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연기에 찡그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했습니다. 주름이 늘었다 싶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재작년보다 훨씬 더. 철수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고구마 2개와 묽은 죽 한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만득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죽 한 숟갈을 떴다가 내려놓더니 잠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예, 아버지. 오늘 학교 갈 때 고무신 잘 신고 가거라. 길이 질퍽하다. 그게 다였습니다. 고무신이 작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밥상 위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만 고구마를 2손으로 쥐고 오물오물 먹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달래마을에서 심리 남짓되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을 따라 논두렁을 끼고 걸어가면 중간에 느티나무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고개를 넘어서야 비로소 학교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작아진 고무신이 발가락을 죄어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으며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길동이가 달려왔습니다. 철수야. 야, 기다려봐라잉. 길동이는 달래마을에서 철수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덩치는 철수보다 한 뼘은 더 컸지만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여리고 순한 녀석이었지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길동이는 철수 옆에 나란히 서더니 대뜸 철수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야, 너 고무신 또 그거 신고 왔냐? 발가락 다 삐져나오겄다잉.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제 보니까 네 발가락이 새빨갛드만. 아프겄다. 아프지도 않아. 빨리 가자. 철수는 대화를 끊고 앞서 걸었습니다. 길동이는 잠시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 옆에 나란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두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흙길 위에서 따각따각 울렸습니다. 길동이의 고무신은 희끗희끗 낡긴 했어도 발에 맞았고 철수의 고무신은 새까만 것이 멀쩡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지요. 느티나무 고개에 다다랐을 때 저만치서 영철이와 만수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들아, 늦겄다. 빨리 와. 영철이는 달래마을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아이였습니다. 입을 열면 온 마을이 다 들릴 만큼 우렁찼지요. 만수는 반대로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번 웃으면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며 얼굴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차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웃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내 아이는 나란히 학교를 향해 걸었습니다. 영철이가 어제 논에서 잡은 메뚜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만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길동이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철수만 조용히 걸으며 자꾸만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무신 앞코가 발가락을 파고드는 느낌이 걸을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실 앞 운동장에는 이미 아이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갑자기 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철이, 길동이, 만수와 함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가운데 서 있는 건 이장님 아들 기찬이었습니다. 조기찬, 달래마을 이장 조판석 씨의 아들로 철수와 같은 반이었습니다. 기찬이는 마을에서 그나마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아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찬이의 발에 있었습니다. 하얀 운동화. 달래마을 아이들 중 운동화를 신은 아이는 기찬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새하얀 바탕에 파란 줄이 2개 그어진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신기한 신발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운동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이게 뭐단가? 운동화라는 거요? 도시 애들이 신는 거 아니요? 이런 게 달래마을에 있어? 기찬아, 이거 얼마요? 비싸겄다잉. 아버지가 읍내서 사왔어.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 기찬이는 으쓱한 표정으로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 보였습니다. 흰 운동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쏟아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기찬이의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앞코가 터져 발가락이 삐져나올 듯한 작디작은 검정 고무신. 철수는 얼른 한 발을 다른 발 뒤로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철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학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용히들 해라. 출석 부른다. 신학도 선생님은 달래마을 아이들이 가장 따르는 스승이었습니다. 엄하되 따뜻하고 무섭되 공평한 분이었지요. 회초리를 드는 일이 가끔 있었지만 그 회초리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따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김철수, 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 그럼 됐고. 다들 책 펴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철수의 머릿속은 자꾸 기찬이의 운동화로 돌아갔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부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부러움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운동화는커녕 고무신 한 켤레도 사들이지 못하는 살림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 원망이 또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11살 아이의 가슴속에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엉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기찬이는 흰 쌀밥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간 도시락을 펼쳤고 영철이는 보리밥에 김치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길동이는 고구마 2개를 신문지에 싸들고 왔고 만수는 밥 대신 주먹밥 2덩이를 들고 왔습니다. 철수의 도시락은 보리밥에 닭광이 전부였습니다. 철수야, 닭광 하나만 줘라잉. 나 반찬 없다. 길동이가 천연덕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닭광을 길동이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야, 임마, 그러면 니는 뭐 먹냐? 됐어. 나 닭광 별로 안 좋아해. 밥 한 숟갈을 넣고 꼭꼭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칠성이와 덕구, 팔봉이가 뭔가를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철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뭔디? 영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살짝 쭈뼛거리더니 물었습니다. 네 고무신 많이 아프제?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절뚝거리드만. 철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보였구나 싶어서 얼른 발을 책상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 아니요. 돌부리에 걸렸어. 별거 아니요. 영희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도시락에서 삶은 감자 하나를 꺼내 철수 앞에 슬며시 밀었습니다.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네가 먹어. 됐어. 먹으라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뜨끈하고 보드라운 감자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고개를 넘어 달래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무신 한쪽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앞코 쪽 가죽이 밑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걸을 때마다 고무신 앞부분이 딱딱 소리를 내며 뒤집어졌습니다. 길동이가 그걸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야, 고무신이 완전히 터졌네잉. 어떡하냐, 이거.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터진 고무신 앞코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아물 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터진 고무신은 붙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손으로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11살 사내가 이런 걸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야지. 철수는 고무신을 고쳐 신고 일어섰습니다. 딱딱딱딱. 걸음을 옮길 때마다 터진 고무신이 소리를 냈습니다. 길동이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흙길 위에서 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에서 고구마를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가 철수를 보고 반색했습니다. 왔냐, 우리 아들. 학교서 뭐 재밌는 일 없었냐? 어머니. 응? 왜 그러냐? 철수는 고무신 한 짝을 들어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딱 벌어진 앞코. 어머니 춘심 씨는 그것을 보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고무신을 받아들고는 앞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깊고 무거웠던지 철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엄마 안 사줘도 돼요. 이거 묶어서 신으면 돼요. 무슨 소리요? 묶어서 어떻게 신어? 진짜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엄마. 철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방바닥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철수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겠다고.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 철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옥분이는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꿈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철수만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지요. 문풍지가 밤바람에 파르르 떨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직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냐? 11살이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논의를 하기엔 너무 어리고 읍내까지 심부름을 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철수는 문득 엿장수 돌쇠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돌쇠 아저씨는 보름에 한 번씩 달래마을을 지나며 엿을 팔았습니다. 가위를 철컹철컹 부딪히며 엿 사려. 엿이요 하고 외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것이었지요. 돌쇠 아저씨는 엿을 팔면서 고무신이나 헌 옷까지
빈 병 같은 것들도 받아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걸로 엿 한 가락씩 바꿔받으면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렇다. 뭔가를 모아서 팔면 되겠다. 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빈 병을 모으고 고철을 모으고 헌종이를 모으면 고물상에 팔 수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읍내 고물상까지 거리가 멀긴 했지만 고무신 살 돈만 모이면 됐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가 얼마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그 결심을 품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철수는 새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달래마을 흙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부지런히 눈을 떴습니다. 형 철호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더 일찍 마당으로 나와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헛간 옆에 빈 병이 두어 개 있었습니다. 논두렁가에서 고철 조각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도 철수는 눈을 크게 뜨고 길바닥을 살폈습니다. 빈 병, 고철, 헌종이 무엇이든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습니다. 길동이가 옆에서 철수의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야, 너 왜 자꾸 땅바닥만 봐? 돈이라도 떨어졌냐? 응, 뭐 그런 거. 뭔 소리여? 솔직하게 말해봐.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길동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무신이 터진 것, 새 고무신을 사줄 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돈을 모아보려 한다는 것까지. 길동이는 철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가 이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야, 나도 같이 할게. 됐어. 너까지 고생할 거 없어. 고생은 무슨. 나는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친구잖아, 우리. 길동이는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하고 거리낌이 없었던지 철수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철이와 만수도 사정을 듣더니 너도 나도 같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 우리 넷이서 하면 금방 모이겄다잉. 영철이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내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달래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빈 병과 고철과 헌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논두렁 옆 개천가, 느티나무 아래, 헛간 뒤편. 어른들이 무심코 버린 것들을 아이들은 보물 찾듯 열심히 주워 모았습니다. 양덕쇠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들아, 그거 뭐 하는 거요? 고물 모으는 거여라오, 어르신. 고물은 뭐하러? 팔려고요. 양덕쇠 어르신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더니 혀를 차며 헛간 쪽으로 가더니 녹슨 쇠 조각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헝거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 어르신, 감사합니다라오. 아이들은 꾸벅 인사를 하고 쇠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뱃상녀 할머니는 헌 신문지 묶음을 내주셨고 엄길의 할머니는 빈병 서너 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달래마을 어른들은 말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슬쩍슬쩍 보태주는 것이었지요. 마점내 할머니는 아이들이 지나가자 부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이리 와봐라. 예, 할머니. 손 내밀어봐. 철수가 손을 내밀자 할머니는 구겨진 돈 몇 장을 손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할머니, 이건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받아? 받아.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요. 그래도요. 철수야.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는 거요. 지금은 받아야 할 때요. 나중에 크면 네가 누구한테 줘. 알겠냐? 철수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것들이 제법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물상이 있는 읍내까지 혼자 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어른 걸음으로도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으니까요. 아이들끼리 의논했습니다. 누가 읍내 가본 적 있냐? 나는 아버지 따라 한번 가봤어. 길동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네가 길 알 건네. 우리 같이 가자. 그거는 좋은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건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말리실 게 뻔했습니다. 더구나 고무신 때문에 이런다는 걸 아시면 어머니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가면 되겠다. 해지기 전에 돌아오면 되니까. 그래도 되겠냐? 돼야지. 빨리 갔다 오면 되는 거요.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는 즉시 읍내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모은 것들을 자루에 꼼꼼히 챙기며 마음속으로 셌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고무신 한 켤레 값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종례가 끝나기 무섭게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길동이, 영철이, 만수도 눈빛을 교환하며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며칠 동안 모아둔 빈 병과 고철, 헌 신문지 묶음을 자루에 나눠 담아 어깨에 짊어진 네 아이는 교문을 나서며 읍내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야, 철수야, 근데 고물상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영철이가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읍내 들어가면 있겠지. 찾으면 되지. 찾으면 된다고? 야, 그게 말이 쉽지. 시끄러. 빨리 걸어. 철수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자루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발에는 터진 고무신을 집신 끈으로 묶어 신었는데 걸을 때마다 끈이 발목을 파고들어 따끔거렸습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읍내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처음엔 신이 나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흥얼거리던 아이들이 1시간쯤 지나자 하나둘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철이는 자루를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옮기기를 반복했고 만수는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길동이는 철수 옆에서 발을 맞추며 걸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읍내가 눈에 들어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제법 기울었을 때였습니다. 야, 저기다. 저기가 읍내요. 영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달래마을과는 다른 조금 더 크고 분주한 동네가 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장된 길이 있었고 간판이 달린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낯선 풍경에 눈이 둥그레졌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물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철수는 지나가는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고물상이 어디 있어라오? 아저씨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시장 뒤편으로 돌아가면 있어. 감사합니다라오. 아이들은 시장 골목을 지나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 채소 장수,
옷가지를 파는 아주머니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이고 있었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고물상. 고물상 앞에는 각종 고철과 빈 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안쪽에서 투박하게 생긴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루를 들고 들어서자 아저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았습니다. 뭐여 애들이? 고물 팔러 왔어라오 아저씨. 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자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빈 병들, 고철 조각들, 신문지 묶음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거 별로 없구만. 고철은 얼마 안 되고 병도 깨진 거 섞여 있네. 얼마나 주실 수 있어라오? 아저씨는 저울에 고철을 올려놓고 눈금을 확인하더니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다 합쳐서 20원. 철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원. 고무신 한 켤레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2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건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아저씨, 고무신 한 켤레가 얼마여라오? 아저씨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정 고무신? 한 50원은 하지. 50원. 철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0원. 50원이 필요한데 20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30원이 모자랐습니다. 옆에 있던 영철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만수도 바지춤을 더듬었습니다. 길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떡하냐? 영철이가 풀이 죽어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길동이는 철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철수는 20원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차갑고 단단한 동전들. 모자랐습니다. 한참이나 모자랐습니다. 일단 받자. 철수는 20원을 쥐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해가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자루는 비었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철수는 20원짜리 동전을 주먹 속에 꼭 쥔 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괜찮냐? 응. 더 모으면 되제. 며칠 더 모으면 30원은 금방 아니겠냐? 그래. 야, 나 집에 저금통에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확인해 볼게. 됐어, 길동아. 네 돈은 안 돼. 왜 안 돼? 내가 주고 싶다는데. 그냥 안 돼.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돈까지 받으면 이건 자기가 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무신을 신을 때마다 친구의 신세를 진 것 같아 발이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직접 벌어서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내 고무신인 것 같았습니다. 달래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온 들판을 황금빛으로 적시고 있었고 그 아래 달래마을의 초가지붕들이 낮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철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철수, 어머니 춘심 씨가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마중을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춘심 씨의 얼굴은 걱정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발견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놈아,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요? 학교는 진작에 끝났는디 해가 지도록
어딜 쏘다닌 거냐? 응? 엄마, 잠깐만요. 저는. 잠깐이 뭐여?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논에서 일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고 뛰어왔잖여. 어딜 갔다 온 거요? 대체. 춘심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걱정이 화로 바뀐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길동이와 영철이, 만수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읍내에 갔다 왔어요. 읍내? 읍내를? 너 혼자? 친구들이랑 같이요. 왜 읍내를 갔어? 철수는 주먹 속에 쥔 20원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0원으로는 아직 고무신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아직 다 모이지 않은 돈을 내밀며 이런 사정이 있었노라고 말하는 건 왠지 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요. 구경하고 싶어서요. 춘심 씨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었던지 철수는 거짓말이 들킬 것 같아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 발 다가오더니 철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철수야. 예. 고무신 때문에 그런 거지?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춘심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모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만득 씨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 철호는 눈치를 보며 밥만 먹었고 옥분이는 혼자서 콩자반을 집어먹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끝나고 아버지가 담뱃대를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예, 아버지. 읍내 갔다 왔지. 예. 만득 씨는 담뱃대를 손에 쥔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먼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쓸쓸했던지 철수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철수야. 아버지, 왜요? 고무신 하나 못 사줘서.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득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하는 뒤도 살림이 이 꼴이여. 너희들한테 맨날 미안하기만 하고 그게 제일 서럽다, 아들아.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저는. 고무신 없어도 괜찮아요. 만득 씨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맺히는 것 같았지만 남자였으므로 참았습니다. 대신 철수의 머리를 한번 툭 쓸어주고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부자는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서 잠든 척 누워있던 철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살금살금 일어나 문을 살며시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춘심 씨가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느질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의 집 바느질거리였습니다. 낮에 들일을 마치고도 밤에 삭바느질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흙벽 위에서 크게 일렁였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습니다. 춘심 씨는 그 손가락을 입으로 빨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찔린 손인지 쓴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소리를 죽이며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또 마음 아파하실까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철수는 학교가 끝나면 고무를 모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달래마을에서 모을 수 있는 건 이미 거의 다 모은 터였습니다. 빈병도 쓸만한 고철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오후에는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비야, 뛰어. 영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비를 피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달릴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지만 굵은 빗줄기가 나뭇잎을 뚫고 내리꽂혔습니다. 철수의 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 위에서 철수의 고무신 끈이 툭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집신 끈으로 묶어 신던 터진 고무신이 비에 불어난 흙길 위에서 끈마저 끊어지며 발에서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수는 맨발로 흙탕물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흙탕물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야, 철수야. 길동이가 달려왔습니다. 끊어진 고무신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묶으려 했지만 끈이 너무 짧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신을 수가 없겠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철수는 끊어진 고무신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시린 것보다 가슴이 더 시렸습니다. 길동이가 자신의 고무신을 벗었습니다. 야, 네가 신어. 됐어. 신으라고. 길동아, 됐다고. 그럼 둘이서 한 짝씩 나눠 신자. 나는 오른발, 니는 왼발. 그 말에 철수는 그만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철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길동이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친구였으니까요. 비는 한참을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느티나무 아래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서로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입술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아, 춥다. 빨리 그쳐야 할 텐디. 만수는 자기 윗도리를 벗어 철수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달래마을의 느티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 자리에서 비를 맞아온 나무였으니까요. 그 아래 내 아이도 비를 맞으면서도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씻긴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철수는 맨발로 흙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들이 박혔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철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메, 이게 뭔 꼴이여. 흠뻑 젖었네. 고무신은 어떻게 됐어?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끊어진 고무신을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춘심 씨는 그 고무신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코가 딱 벌어지고 끝마저 끊어진 고무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춘심 씨의 두 눈이 서서히 빨개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됐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라. 춘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철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20원짜리 동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3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춘심 씨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만득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장님 댁에 가서 쌀 좀 꼬아도 되겠어요? 만득 씨는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꾸러가? 저번에 꾼 것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래도 아이 고무신이 다 떨어졌는디 어떡해요. 이러다 철수가 맨발로 학교 다니겠어요. 쌀 한 대만 팔면 고무신 값은 나오잖아요. 만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깊고 무거웠습니다. 쌀독에 남은 쌀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쌀마저 팔면 다음 끼니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맨발로 다닌다는 말을 들으니 그것도 못 볼 일이었습니다. 이장님 댁 가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 어떻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만득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심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방문 너머에서 들은 철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20원이 어느 때보다 작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쁘기는커녕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철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이른 새벽부터 어딘가를 나서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살금살금 일어나 문틈새로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만득 씨가 지게에 무언가를 지고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지게 위에 장작 묶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읍내 나무 장수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만득 씨는 그걸 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농이라 낮에는 남의 논밭을 봐야 하니 새벽에 나가 나무를 팔고 와서 다시 들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러진 등, 지게 위에 장작 묶음, 조용히 대문을 나서는 아버지의 발걸음.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철수는 문틈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나간 그날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신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끊어진 고무신은 더 이상 발에 붙지 않았고 맨발로 십리길을 걷기엔 아침 서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에게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못 가는 것보다 신발 하나 없어서 못 간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철수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마당이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맨발을 마루 아래로 늘어뜨리고 앉아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발바닥이 마루에 찬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걸린 박덩굴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덜 익은 박이 흔들리다가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철수야. 길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동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철이와 만수도 따라 달려왔습니다. 야, 왜 학교 안 왔어? 선생님이 걱정하셨잖아.
고무신이 없어서. 아, 그거. 길동이는 숨을 헐떡이며 철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철이와 만수도 마루 아래 걸터 앉았습니다. 학교가 파했는지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철수 왜 안 왔냐고 물으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 거짓말했냐? 거짓말이 아니여. 고무신 없으면 몸이 안 좋은 거 맞잖여. 영철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날인데 이 녀석들 앞에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어른의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가오는 발소리.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학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달래마을 흘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마루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길동이도 영철이도 만수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뭐냐? 철수 집이 여기제. 신학도 선생님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선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잠깐 철수의 발에 머물렀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왜 학교에 안 왔는지 알 것 같아서 왔다. 선생님은 그 말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아직 고무 냄새가 날 것 같은 깨끗한 검정 고무신 한 켤레. 철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신학도 선생님이 두 손으로 고무신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받아라. 선생님, 이건 받으라고. 아닙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철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불쌍한 아이 취급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11살짜리가 가진 자존심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신학도 선생님은 고무신을 억지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 끝에 천천히 걸터 앉으시더니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야, 앉아봐라. 철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고무신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 예, 그래. 선생님 아버지도 농사꾼이었거든. 겨울에 맨발로 학교 다닌 적도 있어.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 채로 수업 들은 날도 있었고. 선생님도요? 그래. 그때 우리 선생님이 신발을 한 켤레 사다 주셨어. 선생님은 그 신발 신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됐지. 그때 받은 신발값 선생님은 아직도 갚고 있어. 갚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고무신을 내밀었습니다. 받은 거 그대로 갚는 거요.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주는 거지. 이해하겠냐? 철수는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11살 철수는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가슴으로는 느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새 고무신이 손바닥 위에 올려졌습니다.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까맣고 반들반들하고 단단한 새 고무신이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살 사내 아이가 두 손으로 고무신을 꼭 쥐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길동이와 영철이, 만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길동이는 눈이 빨개져 있었고, 영철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만수는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아버지 만득 씨였습니다. 새벽에 나가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게는 비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득 씨는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마루에 앉아 있는 신학도 선생님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 이게 선생님 아니신가요? 철수 아버님 오셨습니까? 지나는 길에 철수 보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만득 씨는 선생님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손에 쥔 고무신을 아버지에게 내보였습니다. 만득 씨의 눈이 고무신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득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헛간 벽에 기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굵은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식 고무신 하나 못 사준 아버지의 서름이,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철수가 이렇게 착하고 씩씩하게 자란 게 다 부모 덕 아닙니까? 고무신 하나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래도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철수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 머리가 좋습니다. 크게 될 아이입니다. 만득 씨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 춘심 씨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춘심 씨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황급히 다가왔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얼굴로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앞치마 뒤에서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흔들리는 어깨, 온갖 고생이 그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철수가 고무신을 한 손에 쥔 채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춘심 씨는 앞치마를 내리고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고무신 생겼어요. 봐요, 새 고무신이에요. 알어. 잘됐다, 우리 아들. 이제 발 안 아파요. 학교도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래, 잘 다녀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철수는 그 자리에서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새 고무신이 발에 쏙 들어맞았습니다. 꽉 끼지도 않고 헐렁하지도 않고 딱 맞았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발끝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마당을 한 바퀴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더. 고무신이 마당 흙을 사뿐사뿐 밟았습니다. 딱딱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것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동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야, 이제 제대로 됐다잉. 영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내일부터 학교 같이 가자. 만수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온 마당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새벽에 나무를 팔아 가져온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철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구마 한 봉지와 작은 엿 한 가락이었습니다. 만득 씨는 나무를 팔아번 몇 푼으로 고무신을 사러 읍내 신발 가게에 들렀다가 이미 선생님이 사가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발걸음을 돌리며 아버지가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을지 철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득 씨는 저녁에 아무 말 없이 엿 한 가락을 꺾어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아버지도 드세요. 나는 달 것 별로 안 좋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배가 안 고프다 했고 아버지도 달 것을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언제나 자식들 먼저였습니다. 철수는 엿을 받아들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꾹 참고 엿을 한 입 깨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달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자리에 눕기 전에 새 고무신을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빛 아래 검정 고무신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철수는 이불 속에 누워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 그 안에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새벽지게 발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잔불 아래 바느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빗속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점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작은 고무신 한 켤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크면 반드시 갚을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래마을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등잔불이 하나둘 꺼지며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방 안에서 검정 고무신 한 켤레가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달래마을의 가을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깊어갔습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에 홍시가 익어가고 아침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달래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빠듯했고 여전히 서로 기대며 살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철수였습니다. 새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니는 철수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발가락을 구부린 채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길동이, 영철이, 만수와 나란히 느티나무 고개를 넘을 때 철수의 발은 흙길을 당당하게 밟았습니다. 딱딱 소리 하나 없이 사뿐사뿐. 신학도 선생님은 그 뒤로도 철수에게 특별히 더 잘해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했고 여전히 공평했습니다. 틀린 문제에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었고 수업 시간에 졸면 누구든 차별 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그 선생님의 매 한 대 한 대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철수는 그날 이후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엎드려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라고 해도 조금만 더 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등잔불을 더 밝혀주던 손길을 철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철수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른이 된 철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던 날 철수는 교실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 그런 아이가 보이면 철수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받아라. 선생님, 이건 받은 것 갚는 거다. 너도 나중에 누구한테 줘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철수의 눈앞에는
달래마을 초가집 마루가 떠올랐습니다. 새 고무신을 손에 쥐고 울던 11살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말없이 앉아 계시던 신학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고작 50원짜리 요즘 아이들 눈에는 우스울 수도 있는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새벽지게를 지고 나선 아버지의 등이 있었고 등잔불 아래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면서도 바느질을 놓지 않던 어머니의 손이 있었고 빗속에서도 옆에 서 있던 친구들의 온기가 있었고 조용히 건네주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모가 있었고 친구를 위해 빗속에 함께 서는 아이들이 있었고 제자를 위해 조용히 고무신 한 켤레를 사들고 오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시절은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발가락을 구부린 채 걷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혼자 참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고무신 한 켤레를 건네주십시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주는 것, 모른 척 건네주는 고구마 한 알이어도 됩니다. 그게 바로 달래마을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었고 그 시절 우리 모두의 방식이었습니다. 달래마을 느티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수백 년을 서서 마을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잎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도 빨래를 두들기던 아낙네들도 가재를 잡던 아이들도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우리에게 남긴 것, 따뜻함과 나눔과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래마을의 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달래마을 소식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